예, 문학과 인간 9주차 수업을 하죠. 우리가 지난 8주차의 소설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9주차도 소설에 대해서 같이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자료가 10PDF 9주차 소설의 이해에 관련된 수업 자료가 14페이지짜리인데 PDF 자료가 자료는 이거 하나 제공하고 수업 영상은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나눠서 제공을 할게요. 이제 이제 소설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8주차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설명이 있었는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소설이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설명한 바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서술자의 관점, 태도를 말하죠. 왜냐하면 누가 보고 누가 이야기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태도란 뭡니까? 가치관의 문제죠. 그럼 가치관이란 또 뭡니까? 세계관의 문제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해서,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가에 관한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이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작가의 생활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독자에게 그 널리 익히는 좋은 소설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설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새로움이란 뭐냐? 기존의 것, 낡은 것, 익숙한 것,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와 관습과 제도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8주차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주차에는 8주차에 설명했던 것과 아무래도 좀 이제 겹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풍부하게 소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9주차에도 8주차에 이어서 소설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 볼게요. 하여튼 뭐 이야기 소설을 정의하는 다양한 논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야기를 가진 혹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문학이다. 이런 거죠. 소설을 이제 규정할 때 아라비아 지방의 민화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인도, 이란, 이집트 등지의 선화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천일 야화의 경우가 바로 이제 이 이야기로 이루어진 문학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거예요. 천일 야화의 경우가 부정을 저지른 왕비를 처단하고 날마다 이제 새로운 신부를 맞아들인 다음에 다음 날 그 죽이는 아라비아 왕에게 세라자드라고 하는 현명한 신부가 이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다가 날이 새면 나머지를 다음날 밤으로 미루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천 하룻밤을 이제 지속했다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 처형을 면했다는 이 이야기가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였죠?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8주차에도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애초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의 소설의 개념이 아닌 길거리에 떠도는 변변치 못한 이야기로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영국에서 소설이라는 뜻으로 쓰인 노벨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은 인간에 대한 새로움의 탐구요, 그런 표현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이 노벨은 새롭다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 노벨라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소설을 픽션이라 했을 때 이런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 상상적인 세계를 허구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소설이란 뭐냐? 현실이나 인간의 삶을 이야기로 꾸며서 만든 문학의 한 갈래다. 현실처럼 느껴지는 꾸며진 이야기를 통해 현실처럼 느껴지는 꾸며진 이야기를 통해 소설은 삶의 성격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이해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문학의 한 장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은 이제 그 계보에 있어서 연호를 이렇게 이제 찾아가다 보면 서사시와 로망스와 이렇게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는 서구문학사에서 최초의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어요. 영웅 호걸들의 무용담을 다루는 서사시는 격렬한 감정이나 사상을 다루는 서정시와는 달리 일정한 줄거리를 갖고 있죠. 그러나 서사시와 소설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근대 소설의 첫 작품 가운데 하나로 일컫는 듀포우의 로빈슨 크루소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지는데,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바다에서 갖은 역경과 고초를 겪으며 고향으로 돌아오죠. 이게 이제 서사시죠.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떠나서 선원이 되려고 바다를 향했잖아요. 한 주인공은 집을 향하여 오고, 누굽니까? 오디세우스. 다른 주인공은 집에서 뛰쳐나와서 드넓은 세상으로, 로빈슨 크루소의 인물, 드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죠. 자, 이렇게 호메로스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드포우가 아니라 디포우인데 예, 디포우의 작품에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살던 인간의 진취적인 팽창주의, 자립심과 독립심, 실험정신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닌 당대의 약속의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소설은 서사시와 좀 크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근대 서사를 대표하는 양식이 소설이죠. 이 말의 의미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인, 곧 개인의 발견과 매우 밀접한 문학 장르다 하는 점에 있어요. 이 소설은 무엇보다도 근대 시민사회에서 중산층,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발흥과 생겨난 문학이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중산층들은 그 이전과는 그 이전이 이제 어디입니까? 봉건 시대를 말하죠.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돼요. 오늘날처럼 영상 매체나 인터넷이 도래하기 훨씬 전의 일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자연스레 독서에 몰두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들 가운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감에 따라서 소설의 창작과 소비에 매우 좋은 토양이 형성돼요. 이렇게 소설이 만들어진 사회적 특성을 좀 정리하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가,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가 소설이라고 하는 근대 문학 장르의 탄생에 매우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소설이 현실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개인주의적 문화의 소산이라고 해서 단순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개별적인 인간의 파편적인 이야기만을 그리는 양식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이야기 양식이 그랬듯이 소설 또한 세계와 존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서사적 이상을 담재하고 추구하는 형식이거든요. 세계와 존재의 진면목을 발견하려는 그런 이상은 모든 서사 양식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소설 또한 예외가 아니죠. 물론 루카치에 의하면 예술은 이제 더 이상 묘사가 아니라 창조된 총체성인데,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여러 영역의 자연스러운 통일은 파괴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루카치 소설의 이론을 길게 설명할 여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바 그리스 정신의 원한적 완결성에 대해서는
또 그 전제로서의 총체성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언급이 이제 필요해요. 자, 루카치는 그리스인들이야말로 형이상학적 삶을 누렸다. 형이상학이 뭐냐?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 따위를 사유나 직관에 의해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인들이야말로 이런 형이상학적 삶을 누렸다. 따라서 그리스 문화야말로 하나의 완결된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세계는 그리스 세계보다 훨씬 더 풍부해졌고, 이런 풍부함은 그리스적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긍정적 의미, 즉 총체성을 사라지도록 만들었다고 이제 루카치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빛과 별은 완결된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혼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미 속에 의미로 완결된다.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계와 자아가 일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영혼과 자신의 이원성은 완결된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원성 속에서의 원한적 성격. 좀 어렵습니까? 원한적이라고 하는 설명을 내가 이제 좀 풀어서 이렇게 해놓고는 있습니다. 원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과 자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성을 갖는데 사람의 행동은 곧 그 본질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과 사람은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건데, 신과 인간의 완벽한 합동을 꿈꾸는 그러한 소사시적 세계의 신비주의에서 다른 신비주의나 신비사상과는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다른 신비주의가 끊임없는 수행과 고찰을 겪어서 이제 신과 일치를 하려고 하는 반면에, 서사시적 신비주의는 사람의 행동이 곧 본질이고 본질은 신이 정한 운명 그 자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행동과 영혼 속의 본질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하나의 총체된 원한성을 가진다. 이 원한적이다는, 하여튼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그 소설의 이론에서 루카치가 말한 바 이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계와 자아가 일치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총체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철학자이자,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철학자이자 또 모든 사람이 각각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 목표의 소유자였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행복한 현재 지도를 긋는 일 외에는 더 깊은 철학의 과제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철학의 원초적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런 사상이 있었던 시기가 루카치에 의하면 행복한 시대다 이런 얘기죠. 모든 운명은 신에게서 부여받고 인간은 미래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일 외에는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시대. 이 시대 영웅소사시의 목적도 그러하거든요. 소설에서의 주인공이 좌절하고 비극을 맞이하는 것과는 달리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영웅 그 자체죠. 그 주인공은 신이 정한 운명대로 시작하고 행동하며 끝나요. 주인공의 앞에 닥쳐오는 시련에 절대적으로 승리하고 결국 신이 정한 결말로 가는 거죠. 영웅서사시의 시련과 고난은 영웅을 조금 더 영웅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에요. 서사시의 목적은 신을 더욱 절대적이게 하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단지 대단만을 알았을 뿐 물음을 알지 못했고, 해단만을 알았을 뿐 수수께끼는 알지 못했고, 형식만 알았을 뿐 혼돈을 알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형식이라고 하는 형상적 원을 그릴 때도 그들은 아직 파라독스 이쪽 편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라독스가 하나의 현시된 오늘의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을 완결성으로 이끌어내고 있었다. 완결성은 뭐냐? 존재, 운명, 모험과 완성, 삶과 본질 등의 이원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의 답인데, 그리스인들의 문화가 이를테면 완결된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자, 뭐 그 좀 길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좀 알뜰말뜻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 말을 좀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글이 문장이 루카치 문장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에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 이게 뭐였죠? 그러니까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그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계와 자아가 일치되어 있던 그런 그 원한적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 예. 어, 그래서 이제 루카치가 소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문제적 개인이 본래 정신적 고향과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나서는 동경과 모험에 가득 찬 자기 인식애로의 여정을 형성하고 있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적 개인이야말로 루카치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소설은 내면성이 지니는 그런 고유한 가치를 알아보려는 모험의 형식이다. 이런 얘기 있죠. 소설 형식은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영혼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모험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또 자신을 견뎌내면서 이제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려는 그런 영혼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자 다시 정리를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설에 대한 이해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풍부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소설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문학의 한 장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뭐 명백한 소설에 대한 규정 중에서 아주 그야말로 교집합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그야말로 여항에서 그러니까 한간에서 이렇게 들면 한간 길거리에서 떠도는 변변치 못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소설이었다고 본다면 이제 노벨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노벨은 뭐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파생된 거고 픽션은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로부터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여튼 노벨이라거나 픽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소설이 갖게 됐을 때 소설은 이제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개연성과 핍진성을 갖고 어떤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야기의 양식 이걸 소설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소설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이 산업혁명 여기 설명을 해놨죠. 소설이 만들어진 사회적 특성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시든 소설이든 이 소위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근대 문학의 탄생과 관련해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적 어떤 생산 양식 정치적으로는 이제 공화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귀족 뭐 왕이라든가 귀족 중심의 그런 어떤 통치 질서에서 소위 시민 위주로 그걸 말하죠. 우리도 헌법 1조가 헌법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화국 공화주의 시민 사회가 이제 그 체제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회적으로는 또 개인주의가 자본주의적 그 어떤 생산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 개인주의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그 어떤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고 다른 하나가 시장에서 그 생산과 소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제 자본주의 생산 체제 이 체제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스럽게도 어떤 공화주의 내지는 개인주의가 이런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이데올로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소설은 시도 마찬가지고 근대 문학은 바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그 장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소설의 이론에서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으로
굉장히 이제 그 이 문해 미학에 특히 소설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이제 문해 이론가인데 루카치는 어떤 총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총체성은 뭐냐 이제 하여튼 그리스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이제 사실 그 우리가 그 문해 부흥이라고 하는 게 르네상식의 문해 부흥인데 그 부흥 새롭게 그럼 어떤 문화를 이렇게 다시 부흥시키자는 거냐 이게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중세 천년의 그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소위 일테면 그런 낡은 어떤 질서를 대체한 근대의 이제 이 부르주아 시대를 열어가는 몇 가지 이제 어떤 그 크나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종교개혁이라든가 르네상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연결됐을 때 그 소위 르네상스 문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그러면 그 시대를 이제 그 뭐 총체성이라든가 뭐 원한적인 어떤 질서다라고 이야기하는 루카치는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 세계와 자아가 일치되어 있는 시대 그래서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그러니까 신이 가르쳐 주는 그 길만 인간은 가면 됐다는 얘기죠. 신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시대. 예. 그래서 이제 그 루카치는 소설은 문제적 개인이 본래 정신적 고향과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동경과 몸에 가득 찬 자기 인식으로의 여정을 형성하고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 소설의 출발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돌아가 설명을 해볼게요. 서구에서는 이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근대 소설의 효시는 이제 시작. 예.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명료하고 직설적인 문체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당대 인간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또 한편 그걸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였죠. 특히 이제 보카치오는 이 소설에서 데카메론에서 운명과 맞서 싸우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며 나아가 운명을 계측하는 인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죠. 선과 운명이라고 하는 이 뚜렷한 이원론은 이 그리스 르네상스적 감성과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데카메론에는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거리 곳곳에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한 피렌체가 등장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7명의 부인과 3명의 청년이 한 성당에서 우연히 만나죠. 이들은 대참사를 피해 대참사가 지금 여기서 뭐죠? 페스트. 예. 그 피렌체 교회 뭐 피에조레 언덕에 있는 큰 별장으로 이제 피신을 가기로 하는데 그곳에서 2주간 머물면서 이제 무료함을 달래고자 뭐 그리스도 순환일인 금요일과 휴식을 취하기로 한 토요일을 제한 나머지 열흘 동안 10사람이 각자 하루에 한 편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낱말이 그리스어로 10일 동안의 이야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10명이 이야기한 100편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을 데카메론이라고 해요. 데카메론 알겠죠? 이 데카메론에는 다양한 계층의 온갖 인물 군상이 등장해요. 왕자, 공주, 장관, 기사, 지주, 수도원장, 수녀, 수도사, 군인, 의사, 법관, 철학자 뭐 계속 하기는 벅차네. 이렇게 각각 등장인물들은 그 성격만큼이나 처한 상황도 제각각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귀족과 상인 계급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이제 이 데카메론에서 성직자와 여성이죠. 이들은 당시 시대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작품 전체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욕망에 충실한 애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이제 훗날 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라고 그려지는 당시에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분위기가 잘 이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데카메론의 이야기가 작가인 보카치오가 모두 새롭게 창작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현실감은 매우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더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죠. 보카치오는 당시 이탈리아와 13세기 이탈리아 중부지방에서 떠돌던 그런 이야기에다가 자신이 다른 작품에서 선보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렇게 데카메론의 기본 골격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허구라기보다는 사실에 더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서구에서 소위 소설의 어떤 기원에 해당하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쉬었다가 2차 시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